우리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건 감모라는 표현을 어제 재고자산 수량결정 방법에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우리가 수량결정 방법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실제값만 사용을 해서 두 개를 섞어서 혼합법을 쓰게 되면 몇 개가 없어졌는지를 보는데 그게 이제 단가까지 곱해서 이제 얼마치 금액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감모 손실은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재고 자산이 우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럼 재고 자산이 어떻게 보면 분실이니까 감소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산의 유출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의 유출이 발생했으면 이만큼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이 감모 손실이 발생했을 때 먼저 파악하는 게 정상 감모 손실이냐 아니면 이제 비정상 감모 손실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나누게 될 거예요. 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그 재난을 당하거나 재해 같은 걸 당해서 그 물건이 뭐 줄어들어서 그 물건의 가격이 상승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뭐 여름에 홍수 나서 배추 농사가 망했다고 했을 때에 겨울에 김장할 때 배추값이 비싸지겠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손실을 정상감모 손실이라고 하고, 이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상감모 손실은 그럼 얘를 우리는 원가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비정상감모 손실은 그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체의 과실이나 그런 실수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그곳에서만 발생하는 거니까 분실했거나 이동 중에 파손했거나 그런 걸 가지고 물건 가격이 상승될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못 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하고, 이 없어진 거는 원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가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원가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감모 손실을 가지고 왔을 때 둘 다 비용 처리할 거라 그랬죠. 그럼 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비용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할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재고자산이 없어졌을 때 둘의 회계 처리는 정상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 손실이든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재고 자산이 없어진 만큼 대변의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써주게 될 건데, 없어진 금액만큼, 그럼 대변의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는데 들어오는 게 없는 걸 제가 비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했죠. 그때 차변의 비용 계정 과목 처리하는 게 얘는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하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이 회계 처리의 경우에는 우리는 컴퓨터가 우리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자산을 써주면 나머지는 다 팔렸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쓸 필요가 없이 실제 재고액을 쓰면 우리는 자동으로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그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없어진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정상 감모 손실의 경우에 기초가 1,000원이 있고 매입이 2,000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한 매출 원가가 1,400원이고 그리고 기말 재고가 1,400원이고 그리고 감모 손실이 200원이다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쓰게 될 건데 그럼 이 재고 자산에서 기초 재고액, 단기 매입액, 기말 재고액, 매출 원가가 있는데 자, 기초 재고액이 1,000원이고 단기 매입액이 2,000원이에요. 그럼 기말 재고액이 1,400원이고 매출 원가가 1,400원이에요. 그럼 차이 나는 200원이 감모 손실이 200원이 되는데 우리가 이 1,400원을 나중에 실제적으로 컴퓨터에다가 써줄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없어졌던 간에 실제 있는 실제값만 장부에 기록할 거라 그랬죠. 그러면 실제값 1,400원을 기록하면 매출 원가는 1,400원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지만 우리 컴퓨터는 그냥 1,400원만이 아니고 대변의 재고자산 1,600원, 매출 원가 1,600원으로 해서 이 200원까지 포함해서 이 분계를 컴퓨터가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정상 감모 손실 이거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로 처리될 건데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직접 하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컴퓨터가 매출 원가에 포함해서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실제 재고액만 얼마 있다라고 컴퓨터에 그 값만 주어주면 컴퓨터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반면에 비정상 감모 손실은 근데 이 성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해주니까 안 해도 되는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럼 얘는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정상 감모 손실이든 없어지면 우리는 전부 다 실제 있는 값을 장부에 써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실제 1,400원치 있으면 1,400원이라고 쓸 건데 이 1,400원이라고 쓰면 컴퓨터는 그냥 무작정 나머지 1,600원을 매출 원가로 분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0원치가 비정상 감모 손실이면 1,400원만 분계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이 재고 자산을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상 감모 손실은 직접 회계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근데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타계정으로 대체를 필히 입력해 두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부를 하거나 직원들한테도 상품이나 제품 혹은 만들려고 하는 원재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때도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말라고 우리는 저기요 8번을 걸어두는 거예요. 이걸 걸어두게 되면 컴퓨터는 이건 다른 곳에 쓴 거구나라고 먼저 인지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재고 자산이 있고 기초 재고액, 단기 매입액, 기말 재고액, 그리고 매출 원가가 있는데 1,000원이고 2,000원일 때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이 얼마다라고 쓰기 전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컴퓨터는 얘가 타계정으로 대체된 게 예를 들어서 200원이면 200원이다라고 컴퓨터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내가 기말 재고액을 1,400원치 있다라고 실제 재고액을 쓰면 그러면 이 금액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1,400원만 가지고 컴퓨터는 분계를 차변의 매출 원가 1,400원, 대변의 재고 자산 1,400원 이렇게 써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 원가에 이 앞에 지금 이 행동을 안 했을 때는 매출 원가로 1,600원을 분계하게 되는데 지금 타계정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사인을 보내주면 200원을 뺀 금액을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를 컴퓨터가 해주게 되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분계를 꼭 직접 먼저 해주고 1,400원이라고 써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순서가 틀리면 컴퓨터는 얘 모르는 상태에서 분계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 사인을 먼저 보내놓고 우리 기말 재고액이 얼마 있다라고 써주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비정상 감모 손실은 그래서 우리가 감모 손실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고 정상 감모 손실은 그냥 회계 처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감모 손실이 이렇게 처리를 하면 자,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분계를 보시면 쓸데없는 분계를 썼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얘는 분계가 쓸데없는 방식으로 썼는데 감모 손실이 발생하면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일단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랬다가 정상 감모 손실이면 정상 감모 손실을 취소하고 매출 원가로 분계가 역으로 바뀐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취소하기 위해서 가는 거 정상일 때는. 그럼 비정상일 때는 그냥 이대로 둔다라는 표현을 쓴 건데 우리한테는 실기상 필요 없는 분계니까 이 분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시죠? 없어졌다고 처리했다가 정상 감모 손실이면 이걸로 처리할 거 아니니까 취소하고 매출 원가로 처리하려고 이는 바꿔주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재고자산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저가법이에요. 저가법. 저가법이라는 건 자, 우리 취득가액 아니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일 건데 이거와 우리 공정가액 재고자산의 공정가액을 비교해서
우리는 낮은 것으로 보여주는 게 저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 순실현 가능액을 쓰는 게 있고 현행 대체 원가를 쓰는 게 있는데, 순실현 가능액은 우리가 상품이나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판매 가격 빼기 판매 비용을 쓰는 거예요. 이건 상품이나 제품이나 제공품을 우리 공정가액으로 쓸 때 순실현 가능액을 쓸 거고,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얘는 이 자산을 다시 재구입 시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예요. 얘를 지금 구입한다면 얼마 들어가느냐. 그러면 얘는 우리는 원재료를 쓸 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공정가액으로 둘 걸, 지금 상품이나 제품이나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액을 공정가액으로 해서 두 개 비교하는 거고, 원재료의 경우에는 현행 대체 원가를 가지고 공정가액으로 써서 두 개를 비교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작게 한다라는, 작은 걸 선택한다는 거는 어떤 공정가액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치는 취득가액이라는 거죠. 내가 1,000원에 사온 건데 1,200원이 되든 1,500원이 되든 만원이 되든 작은 금액은 1,000원일 거잖아요.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1,000원에 보여주게 되겠죠. 그런데 1,000원보다 공정가액이 하락하게 되면 그 낮은 금액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취득원가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도 인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 저가법을 쓰는 방법인데, 자, 그럼 이 저가법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보면, 자, 우리가 X1년도에 취득을 해요. 취득할 때 차변에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럼 상품의 이제 취득원가 장부가액은 1,000원이 되겠죠. 근데 X1년도 기말에 봤더니 우리 이 재고자산의 공정가액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0원으로 하락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200원의 하락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상품의 금액을 200원 줄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대변에 상품이라고 쓰지 않고 우리는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상품 계정에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품 계정 과목에 차감 계정으로 200원을 달아서 1,000원인데 200원 달아서 800원이에요 라고 보여주도록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이 재고자산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쓰게 돼요. 금액은 200원이다.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우리 회사가 뭔가 과실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할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 원가로 포함시켜 버릴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가산 혹은 포함시킨다라고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도 자산의 감소가 일어난 거잖아. 근데 200원을 자산을 대놓고 줄인 게 아니라 차감 계정 써서 줄인 거죠. 자, 그랬다가
X2년도 기말에 봤더니 공정가액이 얘가 다시 500원으로 또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1000원에 사왔었는데 지금 500원이라서 500원 내렸다라고 보여줄 건데 이미 이 앞에 회계 기간에 200원 내렸다라고 써뒀죠. 그러면 300원만 더 내려주면 이제 1000원에 샀는데 500원 내려서 500원이다라고 보여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300원을 더 써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얘가 쓰게 되죠. 제가 대변을 잘못 썼네. 평가 손실이 아니고 제가 계정감 잘못 썼어요.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고마워요. 자, 대변 계정 제가 잘못 썼어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쓸 거예요. 제가 왜 이랬지? 자, 자, 그럼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300원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 다음 연도 넘어가도 사라지지 않고 같은 쪽에 있으니까 합쳐져서 장부에는 500원이다라고 남아있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X3년도 기말에 봤더니 공정가액이 1200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럼 1200원으로 상승했으면 우리는 얘를 1200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되냐라는 건데 취득원가고 얘 공정가액하고 비교하니까 취득원가가 작죠. 그럼 저가법이니까 1000원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500원으로 보여주고 있죠. 1000원에 샀는데 500원 내려서 500원이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1000원이다라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럼 1000원이다라고 보여줄 거면 우리는 지금 1000원에 샀는데 500원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500원 내렸다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그냥 1000원짜리다라고 보여주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계정 과목 계정 얘는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온 거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500원을 써줄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 원가 비용 처리한 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비용 취소하면 수익 처리하는 게 좋지만 얘가 영업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 수익이 적절하지 않아서 얘도 매출 원가를 이번엔 거꾸로 줄여주게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차감 성격으로 얘가 되게 될 거예요. 매출 원가를 줄여주는 성격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는 그냥 1000원이다라고 남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평가 손실은 이렇게 분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컴퓨터가 분계를 일반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격들 있죠.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더하는 가산하는 성격이고
평가충당금 환입은 반대로 매출 원가를 줄여주는 성격이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얘네들을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1차 연도에 200원이 내렸어요. 그럼 200원이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 컴퓨터한테 800원이다라고 보여줘야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미 1000원인데 200원 내렸다고 이 분계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미 200원 내리는 회계 처리를 했죠. 그럼 컴퓨터한테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짜리인데 200원 내렸다라고 하는 그 얼마짜리인데라는 표현 써야 되니까 1000원이라고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1000원인데 200원 내려서 800원이다라고 될 건데, 내가 이렇게 줄여주는 분계도 해놓고선 기말 재고 자산도 800원이라고 써버리면 두 번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800원인데 200원 내렸다고 표현이 되도록 컴퓨터한테 사인 주면 컴퓨터는 600원이라고 보여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컴퓨터한테는 200원 내렸는데 얼마짜리가 내렸다라고 보여줄 거니까 이 취득 원가를 나중에 계속 써주게 돼요. 장부에 있던 장부 금액을 그대로 컴퓨터한테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산 가서 제가 또 이야기할 건데, 자, 나중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감모 손실은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하게 될 거고, 평가 손실은 우리는 장부 가액을 입력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자, 평가 손실에서 순실현 가능액이라고 적혀 있는 게 판매 가격의 추정 판매 비용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적어 놨는데, 자, 우리는 지금 다른 것보다 평가 손실 발생했을 때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더하고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리고 재고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니까 자기 짝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평가 충당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기본적으로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시험 문제에 이걸 내고 싶으면 백데이터에 얘를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K랩 같은 경우는 차감적 계정이면 짝지가 오른쪽에 보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면 되는데, 만약 스마트 A를 다룰 때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고 안 하고 만들 때 상품이면 상품평가충당금, 제품이면 제품평가충당금 이렇게 해서 우리 본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이제 시험 때도 출제할 때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자, 그럼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 평가손실 처리 방법 적혀 있는데, 여기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에서 정상적인 거는 매출 원가로 처리, 정상 감모손실이죠. 비정상 감모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 원가로 우리가 처리한다, 가산한다,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죠. 가산은 더한다는 거나 그걸로 처리 회계 처리한다는 거나 같은 의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원가에 가감하지 않는 애는 비정상 감모 손실만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얘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자, 그럼 자, 얘네들이 자,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감모 손실을 우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장부에 재고자산이 100개가 있고 이 재고자산의 단가가 한 개당 1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실제 봤더니 재고자산이 80개가 남아있고 그리고 얘 가격이 80원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먼저 감모손실에 대해서 하는데 자, 이게 비정상 감모손실이다라고 보면 자, 우리는 장부에서 감모손실 없어진 게 20개죠. 그럼 20개 내린 얘를 먼저 계산할 건데 아직 가격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장부에 100원짜리라고 적혀 있던 애가 20개가 사라진 거죠. 아직 평가손실 손도 안 댔잖아요. 그럼 장부에 100원이라고 있겠죠. 그러면 100원짜리가 20개 내렸다라고 해서 2,000원이 내렸다고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비정상 감모손실이라고 보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2,000원이 되고 대변에 재고자산을 줄이게 되고 타계정으로 대체 2,000원 이렇게 분개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재고자산 수를 80개로 맞췄죠. 20개 사라졌다라고 다 정리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평가손실 봤더니 20원이 내렸어요. 얘는 단가 20원이 내렸는데 있는 우리 재고자산 수가 80개죠 이제. 그래서 80개가 우리 20원씩 해당 20원씩 내렸다고 해서 1,600원이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1,600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1,600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이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쓰는데 지금 평가손실은 감모손실을 적용한 개수만큼만 우리는 단가를 손을 대어 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하게 되면 금액이 둘 반대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제가 둘 다 20, 20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감모손실을 먼저 적용한 그 개수를 가지고 평가손실을 인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봤고 자, 이제 62페이지로 가서 이제 비유동 자산에서 투자 자산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건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영업 활동 이외에 우리가 그 자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투자 목적으로 정말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한 걸 우리는 투자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뭐 주식 말고도 이자 받으려고 금융 상품에 가입한 것도 투자 자산이겠죠. 그럼 장기 금융 상품들도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장기 금융 상품 중에서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자 보면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당좌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당좌 자산에서 쓰고 있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그럼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날 때에 쓴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투자 자산으로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만기가 내년이 아니라 그 이후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장기성 예적금이나 장기성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얘가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기 예금을 계정 과목을 투자 자산에 만들어서 번호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만들어 써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장기성 예적금이나 장기성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1년짜리가 좀 더 작죠. 1년 이상짜리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 계정 과목으로 투자 자산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당좌 예금 할 때 했던 우리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그 보증금도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우리 금융 상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63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가증권에 대해서 적혀 있죠. 자, 그럼 이 유가증권 가지고 좀 보면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 할 때에 이걸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분류할 수 있는 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분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동자산은 가능한데 비유동 자산으로는 분류가 안 되는 계정 과목이었죠.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만기 보유 의도 능력이 있어야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좀 제가 OX를 가지고 쓰면 위에는 채무증권도 되고 지분증권도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얘는 채무증권은 되는데 지분증권은 분류할 수 없는 거고 유동자산 분류도 있고 비유동자산 분류도 있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나중에 컴퓨터에 우리가 124번 앞번호고,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181번 뒷번호이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 선택할 때는 우리는 만기를 꼭 확인을 하셔서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은 기업의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채무증권은 분류가 안 되고 지분증권은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유동자산으로는 분류가 안 되고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으로만 분류가 되는 유가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위 유가증권 분류 외 그냥 장기 투자 목적이라든지 그냥 별거 없이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전에도 표현했지만 위에는 정확하게 이 목적일 때만 분류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 목적일 때가 아니면 이렇게 분류하면 안 돼요. 채권이니까 이걸로 분류해 둘래? 안 되는 거예요. 꼭 만기까지 의도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채권이래. 그럼 모르잖아. 그러면 이걸로 분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그럼 얘는 채무증권도 분류할 수 있고 지분증권도 분류할 수 있는 거고, 유동자산도 되고 비유동자산도 분류가 돼요. 그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다 된다는 건 컴퓨터한테 우리가 사인을 줄 수 있도록 당연히 코드 번호가 다르게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자, 얘는 123번인 유동자산 코드 번호대와 얘는 178번의 투자자산의 번호대가 있는데, 자, 얘는 단기 보유 목적 의도가 없으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178번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면 우리는 비유동으로다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유가증권들은 우리가 재분류가 가능한데, 이 재분류라는 건 우리 처음에 장부의 계정 과목을 선택했다가 보유 목적이 바뀌거나 아니면 유가증권의 상태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겠죠. 상장했던 회사가 상장을 폐지해 버린다든지, 우리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려다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팔 거야 라고 의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정 과목을 다시 이제 바꾸는 걸 재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재분류가 무작정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재분류는 그냥 원칙적으로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재분류 불가를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재분류 불가한 게 첫 번째가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매도 가능 증권 이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서로 재분류가 불가해요. 자, 만기 보유 증권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얘는 채권이고 얘는 주식이기 때문에 서로가 종류가 아예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재분류 자체가 둘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불가한 거를 기억하는 게 쉽다고 말한 이유가 이거 빼면 된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또 뭐 매도 가능 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만기 보유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뭐 서로 다들 왔다 갔다 되는데 얘네들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게 작으니까 더 쉽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 책 있는 부분만 정리하고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